단편 소설. 루돌프 사슴코는 매우 반짝이는 꽃. 설핏 든 잠을 깨운 건 창밖 가을벌레의 울음소리처럼 희미하게 들리는 캐럴이었다. 멀지 않은 곳에서 들려오는 금속성 강한 음악이 귀에 익었다. 하지만 그 근원지가 어디인지 감이 오지 않았다. 익숙한 멜로디를 따라 움직이던 의식이 컴퓨터 옆에 설치해둔 무선 전화기에서 멈추었다. 몇 년 전 통신사를 바꾸면서 무상으로 준다는 말에 설치한 인터넷 전화기가 울고 있었다. 인터넷 전화를 설치하던 때가 하필 크리스마스 무렵이었던 터라 단말기를 만지작거리던 딸아이는 이 캐럴을 벨소리로 맞춰놓고는 좋아라 했다. 그러나 이 전화가 울리는 일은 좀채 없었다. 그나마 설치 초기에는 이 번호를 쓰던 전 주인을 찾는 전화가 와서 가끔 울렸고, 휴대전화를 장만하기 전에는 아버님이 이용하셔서 가끔 울렸다. 하지만 이제는 각자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로 대체된 지 이미 오래였다. 전화가 울릴 때마다 생뚱맞은 이놈의 벨소리를 다른 걸로 바꿔야지 하다가도 정작 통화가 끝나면 잊어버렸다. 그나마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는 한 번도 울린 적이 없는 전화인지라 캐럴 벨소리는 남의 집 초인종 소리만큼이나 생소했다. 소리의 출처를 알고 나서도 그냥 내버려 둘 작정이었다. 만사가 귀찮은 판에 전화를 받기 위해 쓸데없는 수고를 하고 싶지 않았다. 이불을 머리끝까지 끌어올리는 순간 혹시나 하는 생각이 스쳤다. 저 전화가 울렸던 그날 밤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허둥지둥 일어나 전화를 낚아채는 서슬에 컴퓨터의 마우스가 떨어져 내려 대롱거렸다. 나는 서둘러 통화 버튼을 눌렀다. 잤어요? 예상했던 대로 어눌한 음성에 새어른, 아니 추운이었다. 무기력하게 누워있던 방금 전과 달리 내 입에서는 대뜸 고함이 터져나갔다.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대체 지금 있는 곳이 어디예요? 따져 묻는 내 목소리에 도끼가 서려 있었다. 미안해요. 49제까지라도 같이 있고 싶어서. 49제라고 했다. 벌써 49일이 되었구나. 머릿속이 빠르게 움직였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날이 수요일이었으니 그렇다면 어제가 49제 날이었다. 아버님 상을 치르던 도중 감쪽같이 사라졌던 그녀였다. 당시에 잡혔더라면 당장 수갑을 채웠을 것이다. 그런데 그녀가 사라졌던 기간이 이제 겨우 49일밖에 안 되었다는 말인가. 그녀에게는 그렇게 애틋했을 49일이 내게는 천년처럼 아득하게 여겨지는 건 무슨 조화일까. 그녀의 전화로 겨우 아버님의 49제를 떠올렸음에도 그녀를 다그치는 내 목소리는 당당했다.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냐고요? 당신이 지금 무슨 일을 저지른 건지 알기나 해요? 또 미안하다고 했다. 전에 아버님과 함께 템플스테이를 했던 절인데 잘못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하고 싶었단다. 박사님 가시기 전에 이런 데서 살고 싶다고 했어요. 고향도 보이고 산천도 좋고 이 절에 머물면서 박사님 명복을 빌었어요. 이제 박사님 돌려드릴게요. 시간 되면 우리 얘기 좀 해요. 그냥 연락만 하고 갈까 하다가
유경 엄마도 보고 싶고. 주우는 자신이 있다는 절의 위치를 알려주고는 전화를 끊었다.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닌 주제에 혼자 만났으면 좋겠다는 주문까지 곁들이는 것이 그녀다웠다. 세수를 하면서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부수수한 내 얼굴 위에 그녀를 처음 보았던 날의 광경이 겹쳐졌다. 지난 봄 한식날이었다. 아마 9달쯤 전인 것 같다. 그러고 보니 그날도 아버님은 루돌프 사슴코를 울려서 우리를 호출했다. 오전에 어머님 산소를 다녀와 피곤하다는 남편을 구슬려 함께 아버님 집을 찾았다. 거실에는 감색 정장 차림에 여인이 앉아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핀으로 고정해 올린 머리, 어떤 종류의 손님인지 나이가 몇 살쯤 되는 여인인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차라도 끓여낼까 싶어 주방으로 향하던 내 발길을 아버님이 잡았다. 인사해라. 나와 결혼한 사람이다. 결혼할 사람이 아니고 결혼한 사람이라고 했다. 나와 남편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다.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부자지간이었다.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 남편이 아버님을 만난 일은 거의 없었다. 될 수 있으면 아버님의 얼굴을 보지 않으려 하던 남편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결혼한 사이요? 그래. 지난 3년 동안 나는 네 엄마에 대한 예의를 갖추었다. 하지만 이제 더는 이 사람을 기다리게 할 수 없구나. 어제 혼인신고까지 마쳤다. 내일 이 사람 짐을 이리로 옮길 테니 그리들 알아라. 자그마한 아버님이지만 이렇게 단호하게 말할 때는 그 누구도 거역하지 못했다. 어머님이 계실 때도 그렇게 군림하며 살아오신 아버님이다. 말없이 눈을 내리깔고 앉아있는 여자에게서 아버님의 뜻에 따르겠다는 굳은 의지가 배어나왔다. 남편이 무슨 말인가를 꺼내려 하자 아버님은 손까지 들어올리며 남편의 입을 막았다. 됐다. 이제 그만 가보아라. 그리고 애미, 그동안 수고 많았다. 이제는 번거롭게 내 식사 준비는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당분간은 집에 들러서 이 사람에게 알려줄 건 알려주어라. 아직 우리나라 풍습에 많이 서툴게다. 그럼... 나의 물음을 끊으며 아버님이 대답했다. 그래, 중국 사람이다. 우리 이디아해의 이 교수가 추천해서 만나게 됐다. 대학에 근무하던 엘리트였으니 중국 사람이라고 함부로들 대하지 말고. 처음에는 그저 말이 통하는 여성으로 여겼는데 어쩌다 보니 정이 들어 여기까지 오게 됐다. 그리 알고 이제 그만 건너가 봐라. 이디아회는 아버님이 가입한 유일한 지목 모임이었다. 이름에서 풍기듯이 이상은 높되 자만심 가득하고 융통성 없는 늙은 의사들의 모임으로 아버님이 젊은 시절부터 몸담고 있는 단체였다. 시어머니 병치레에 진력이 나기도 하셨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내색 한 번 없이 어머님에게 충실했던 아버님이었다. 돌아가신 후 3년은 기다렸으니 예의는 갖추었다는 아버님의 말씀은 파격이었다. 공연히 내 몸이 떨렸다. 알 수 없는 배신감에 애꿎은 남편을 향해 온갖 푸념을 퍼부어댔다. 미쳤어. 아니 노인네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대? 철 모르는 아이들도 아니고 살 만큼 사신 분이 어떻게 이렇게 일을 저질러. 펄펄 뛸 줄 알았던 남편은 오히려 말이 없었다. 내가 처음 결혼했을 때만 해도
동네에서 오래 살았던 사람들은 어머님을 마님이라 불렀고 나를 새아씨라 불렀다. 낡은 주택들이 몰려있는 언덕배기 위 수녀원처럼 커다란 주택은 무남 동녀인 어머님을 위해 친정에서 지어준 거라고 했다. 시집 올 때 유모까지 데리고 온 어머니는 돌아가시는 날까지 양반이었다. 매일 따끈한 새순물을 떠서 방으로 들여가는 유모를 보며 나는 시대를 거슬러 온 듯 싶었다. 하지만 평생 그렇게 살아온 어머니는 그런 걸 특권이라 여기지 않았다. 아침이면 곱게 머리를 빗고 한복에 저고리 고름을 매만지며 남편을 배웅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단다. 결혼 후에도 어머니는 주중에 몇 번 교회에 나가는 것 외에는 별다른 외출도 하지 않았다. 가족들을 입히고 먹이고 재우는 모든 일을 주관하는 아버님 품에서 큰 불만 없이 살았다는 어머님은 시간이 고르게 밴 벽지처럼 온화했다. 조금씩 낡아가는 집과 한 몸 같았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세상의 변화가 빨라졌다. 우뚝우뚝 솟는 아파트 사이에서 오래된 동네는 갑자기 남루해졌고 먼 곳부터 솟아오르던 아파트가 동네에 가까이 다가올수록 멀쩡하던 동네는 폐허처럼 보였다. 골목은 더욱 좁고 어두워졌다. 집사와 유모, 식모가 있던 때와 달리 집안을 돌볼 사람 구하기도 어려웠다. 온기가 적어진 집은 하루가 다르게 사가내렸다. 동네 입구에 오직 아버님 차 한 대만 세워졌던 시대는 가고 좁은 골목까지 차가 넘쳤다. 입구에 세워두었던 아버님의 대형차를 누군가 자주 못으로 긁었다. 점점 집 안팎에 그늘이 넓어졌다. 파출부 아줌마가 청소를 해준다지만 손볼 곳은 많아졌고 오래된 난방장치는 낡고 넓은 집을 데우지 못했다. 어렸던 내 아이들도 10년 넘게 다닌 언덕을 오르기가 힘들다고 투덜거렸다. 나도 삐걱거리는 마루를 밟는 게 내키지 않았다. 하지만 다른 방도가 없었다. 남편은 결혼하자마자 1년도 되지 않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다. 사실은 결혼하기 위해 잠깐 직장 생활을 했다는 것이 옳은 말이다. 부모님의 경제력이 빵빵한 놓치기 아까운 혼처라는 중매쟁이의 말에 엄마는 나를 맞선 자리로 내몰았다. 맞선 자리에서 본 남편의 인상은 선했다. 아등바등 사는 일에서 비켜날 수 있겠구나 싶었다. 그러나 생활력 없는 선한 남편과 사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그때는 몰랐다. 남편의 월급이 끊긴 후 나는 시댁에서 주는 생활비를 받아서 살아야 했다. 빵집이라도 하나 차려주면 자력으로 살아보겠다고 염치 없는 부탁도 해봤지만 이미 여러 차례 신뢰를 잃은 남편에게 시아버지는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했다. 내가 생활비를 줄 테니 차라리 그걸로 생활하도록 해라. 혹시 우리가 쓰고 남는 재산이 있다면 죽고 난 후 저 녀석이 아니라 애기 너에게 상속해 주마. 신혼집으로 사주었던 20평 남짓한 우리 집에는 반반한 곳이 없었다. 남편의 취미는 고상하게도 골동품 수집이었다. 돈만 생기면 남편이 구해다 쌓아둔 골동품 때문에 집안은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널려있는 그림을 한쪽으로 치워두면 남편은 귀신같이 알고 소리를 질렀다. 물건에 손대지 말라고 했지? 하지만 남편은 모르고 있었다. 그는 아버님이 아니었다. 돈을 잘 벌어 가족을 먹여 살리는 의사도 아니었고
의과대학에 출강하는 교수라는 번듯한 명함도 없었다. 재산을 굴려 들어오는 돈도 일을 해 벌어오는 돈도 없는 남편이 지르는 소리는 공허했다. 그동안 착한 며느리라는 미명에 걸려 참고 산 세월이 억울했다. 큰 소리가 오가고 짐을 싸고 아이들이 울며 매달리는 아수라장에 어머님이 유모를 앞세워 문을 두드렸다. 며칠째 올라오지 않는 며느리가 괘씸해 찾아오신 참이었다. 몇 년 만에 처음 방문하는 아들네 집이었다. 아니, 오고 싶어도 매일 문안을 드리러 가는 며느리에 밀려서 올 기회가 없었을 것이다. 우아한 한복 차림의 시어머님은 문 앞에서 멈추어 섰다. 현관 입구만 겨우 사람 하나 드나들 정도였고 거실이며 방이며 온통 쓰레기장 같은 곳에서 당신 아들과 손자가 살고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한 눈치였다. 야단치러 왔던 어머님은 커다란 짐을 안고 되돌아갔다. 그 후 어머님은 수녀원 갔던 단독주택을 처분했다. 아버님을 설득해 30평대 아파트를 앞 뒷동에 분양받아 들어갔다. 우리도 같은 무렵에 입주했다. 우리가 살던 집은 처분해 남편을 위해 골동품 가게를 열어주었다. 여전히 벌이는 없었지만 짐이 없는 집은 살만했다. 끌어넘치려던 나의 화산은 폭발하지 않게 하려고 어린 왕자가 쑤셔놓은 화산처럼 다시 잠잠해졌다. 나는 그 보답으로 다시 부모님의 아파트로 출근하기 시작했다. 어머님은 나의 손을 잡고 말했다. 우리가 죽으면 이게 다 누구 것이 되겠니? 네 아들 몫으로 남겨줄 테니까 불쌍한 내 아들을 잘 걷어다오. 어머님이 당신 아들을 아끼는 만큼 나도 내 아들을 사랑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아들을 위해 평화협정을 맺었다. 그런데 어머님은 이사한 집에서 행복하지 못했다. 부정맥으로 쓰러지신 후 몇 년을 병중에 있다가 돌아가실 때까지 나의 삶도 어머님만큼이나 고단했다. 그렇게 어머니를 보내고 3년 만에 아버님이 새 여자를 데려온 것이다. 이미 혼인신고도 마친 상태란다. 펄펄 뛴다고 해서 되돌릴 수 있는 일은 아니었다. 시동생들에게는 어떻게 알려야 하나? 대체 언제부터 만나왔던 것인가? 온갖 생각들이 박자거렸다. 그렇다고 아버님 댁에 발을 끊을 수도 없었다. 한창 돈이 들어가는 아이들의 학비며 생활비는 그곳에서 나오는 형편이었다. 순간순간 대자대조표가 그려졌다. 이득과 손해. 그 여자가 들어오게 되면 당장 나의 일은 줄어든다. 남들이야 쉽게 여길지 모르지만 매일 시댁을 드나들어야 하는 일은 고역이었다. 남편의 위치라도 떳떳하면 모를까. 시댁은 나의 일터, 우리의 밥줄이나 마찬가지였다. 내 일이 줄어드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렇다면 내 아들에게 주시겠다던 남은 재산은 어찌 되는 것인가? 시아버님의 변화를 일찍이 눈치채지 못한 나의 둔감함을 원망했다. 75 노인이 새 아내를 맞을 줄이야. 그것도 한참이나 어려 보이는 여인을 택해 데려올 줄이야. 워낙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던 분이라 어머님이 가신 후에도 호랍이 형색이 보이지 않았다. 늘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며 흐트러짐 없는 모습은 나이보다 10년은 젊게 보였다. 그럼에도 아버님을 한 번도 남자라 여겨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그도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였다니
감정을 사귀는 데만 몇 달이 걸렸다. 그녀를 만나러 가기 위해 장롱을 연다. 입을 만한 게 없다. 허접한 내 옷장 속과는 달리 그녀의 옷장 속은 풍성했다. 동갑내기의 옷장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젊고 세련된 옷들이 걸려 있었다. 그녀는 날씬한 몸매에 옷을 입는 감각도 받쳐줬다. 청바지도 잘 어울렸고 외국인에게는 겉돌기 마련인 한복도 몸에 잘 붙었다. 나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미술관에 간다며 정장을 차려입고 아버님 곁에 선 그녀는 노 교수의 안사람으로 순색이 없었다. 그들을 보면서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소외감에 가슴이 싸하게 아팠다. 일부러 나를 주기 위해 유명한 맛집에서 사왔다는 만두를 받아들면서도 고마운 마음은 들지 않았다. 도대체 당신들이 안 돌아다닌 곳은 어디야? 함께 산 지 얼마나 되었다고 제주도에 지리산에 덕유산에 언제도 강화도까지 가서 템플스테이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 늙은 영감이라도 떠나보내는 게 아쉽겠지. 수백 번도 더했을 원망이 아직도 삭지 않고 표면으로 떠오른다. 대체 이 깔끄러운 감정은 여자로서의 질투일까? 아직도 사랑을 운운하는 이들을 시기하는 마음일까? 아버님이 주은을 데리고 온 후 내 감정은 늘 이렇게 뒤죽박죽 만두소처럼 뒤엉킨다. 혹시라도 공격을 받을지 몰라 새끼 곁을 잠시도 떠나지 못하는 어미새처럼 새 부인 곁을 맴도는 아버님이 볼썽사나웠다. 틈만 나면 둘은 여행을 다녀왔고 잠시 집을 나설 때도 늘 함께였다. 아버님의 얼굴에는 늘 소년 같은 미소가 번져 있었다. 어머님과 살 때는 한 번도 듣지 못한 호탕한 웃음소리가 시도 때도 없이 터져나왔다. 그들이 들고 오는 선물은 마치 나를 약올리기 위한 것 같았다. 알 수 없는 배신감에 몸이 떨렸다. 그들의 집은 우리 집과 달리 공기에서도 단내가 났다. 전과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데도 모든 게 새로운 느낌이었다. 내가 그 집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둘은 문을 닫아건 채 방에 박혀 있기도 했는데 그럴 때면 애써 참는 듯 기득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공연이 명구스러워 집만 둘러보고는 바쁘게 돌아 나온 것도 여러 번. 그들은 오래전부터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처럼 나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은 채, 아니 관객이 있어 더 흥겨운 배우들처럼 신혼의 재미를 누렸다. 다른 날과 달리 시아버님의 집이 조용하던 날이었다. 주은은 혼자 있다가 나를 맞았다. 커피를 내리는 그녀에게 나는 다짜고짜 물었다. 몇 살이에요? 유경 엄마와 똑같아요. 45. 어려 보이는 거겠지 했던 나의 기대를 깨고 그녀가 동갑이라는 소리를 했을 때 나는 나도 모르게 코웃음을 쳤다. 정말 망령이시네.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지 이해하고도 모르는 척하는 건지 주은은 생글거리며 말했다. 우리 친구처럼 지내요. 나 시어머니 하기 싫어. 친구가 좋아. 참나, 누가 어머니로 여긴댔나? 입속으로 말을 씹으며 여자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별로 주목을 받을 만한 얼굴이 아니었다. 기다란 얼굴에 튀어나온 광대뼈, 위로 찢어진 눈은 전형적인 북방계 동양인이었다. 그녀의 어디에 매력이 있어 아버님이 반한 걸까? 재혼후 아버님은 남편보다 더 활기차 보였다.
하긴 가족이라는 등짐을 지고 권위를 앞세우는 아버지에게 억눌려 사는 남편과 새 여자에 취해 흥분한 남자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뒷머리에 까치둥지를 지은 채 두툼한 잠바나 걸치고 다니는 남편은 이제 쉰을 바라보고만 구석에 박혀있는 골동품 같았다. 반짝반짝 윤이 나게 빗어넘긴 머리에 얼굴에는 화색이 도는 75의 아버님과 같이 걸으면 형제라고 해도 될 만큼 나이가 들어 보였다. 그녀는 그날에야 비로소 자기 소개를 했다. 내 이름은 왕추은이에요. 가을 구름이에요. 좀 쓸쓸하죠? 일찍 아버지를 잃은 탓에 나이가 많은 사람이 좋다고 했다. 병으로 죽은 전 남편도 대학에서 만난 스승이었는데 나이가 많았단다. 중국에 교환교수로 왔던 이 교수와 안면을 익힌 것이 10년 전. 그러던 중 남편을 잃었고 대체의학을 연구하던 인연으로 한국에 드나들다가 아버님과 만나게 됐다는 것이다. 한국 인삼 사다가 중국에 팔고 중국의 의약품 들여다가 한국에 직접 팔았어요. 그녀는 고위층을 상대하며 직거래로 구하기 힘든 약을 들여다 팔았다고 했다. 박사님 정말 멋져요. 난 그 사람 사랑해요. 우리 둘 다 아주 좋아해요. 철이 없는 걸까? 어린 딸도 사랑이 밥 먹여주느냐고 눈을 부라리는 판인데 저 나이에 사랑이라는 말이 어쩜 저렇게 자연스럽게 나올까 싶었다. 하지만 왕추은은 솔직한 여자였다. 나 유경 엄마와 친구하고 싶어요. 우리 친구하자. 작은 눈이 더 작아지며 눈웃음을 치는 모습이 어린애 같았다. 이런 솔직함에 빠지신 걸까? 독하게 먹었던 마음이 자꾸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내가 묻는 말에 솔직히 대답해줘요. 우리 아버님하고 진짜 혼인신고 했어요? 그녀는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딸 데려오려고 졸업하면 한국에서 공부할 거예요. 딸 공부시켜준댔어요. 남편이. 남편이라는 소리가 징그러웠다. 벌써 그런 약속까지 했단 말이지? 나는 다시 나를 세워 물었다. 딸이 있었어요? 그럼 딸이 같이 살 거란 말이죠? 딸도 벌써 호적에 올렸어요? 추우는 그런 건 아니라고 딸은 나중에 데려올 거라고 했다. 웃음이 맑았다. 대체 저 웃음의 바닥에는 뭐가 있는 걸까? 저 여자와 적이 되는 것보다는 친구로 지내는 것이 좋을까? 또다시 손익을 따지는 내가 엄청 사악하게 느껴졌다. 엄청 사악하게 느껴졌다. 좋아요. 우리 친구처럼 지내요. 하지만 사람들이 있을 때 친구라고 부를 수는 없잖아. 그렇다고 어머니라고 도저히 못 부르겠고 그냥 새어른이라고 부를게요. 우리 둘의 협정은 집안을 평화로 이끌었다. 나는 비로소 동서와 시동생, 시누이들에게 소식을 전하고 그들을 설득했다. 아버님은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해 보였고 주도 면밀하게 당신의 위치를 고수하고 있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생활비를 보내주었다. 주운이 온 후로는 아이들의 생일과 남편의 생일 그리고 우리 부부의 기념일에도 선물이 건너왔다. 표면상으로는 어머님이 계실 때보다 여유가 생긴 셈이었다. 그러나 신이 나지 않았다. 왠지 내 돈을 그녀를 통해 받는 느낌이었다. 나도 모르게 호시탐탐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했다.
그러자니 추운과 붙어있는 시간이 늘어났다. 점점 허물이 없어져 농담도 주고받았다.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좋아? 일은 너무 노인인데도? 추우는 주저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나 남자 많이 만났어. 젊은 사람, 늙은 사람. 그런데 지금까지 만났던 어떤 사람보다 좋아. 몸과 마음 모두 행복해. 듣기 민망해 물었다. 몸과 마음 모두? 그 연세에도 세월은을 만족시켜? 추우는 먹고 있던 딸기를 자신의 가슴에 갖다 대며 기득거렸다. 그럼 이렇게 과일을 먹는 법도 아는걸. 낭만이 있어. 멋쟁이야. 하루에 2번도 문제 없어. 오히려 내 얼굴이 달아올라 중얼거렸다. 그러다 노인네 잡겠네. 하지만 솔직한 그녀와 한 걸음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다. 나는 그녀의 부탁대로 홀로 강화를 향해 출발했다. 이상 기온이라더니 햇살이 여름처럼 따사롭다. 하늘 역시 구름 한 점 없이 청명하다. 날씨에 죽은 이의 삶을 대입하는 건 언제부터 새겨진 마음의 잣대일까? 아버님의 삶이 이처럼 맑음이었을까? 유경 엄마, 박사님이 쓰러졌어. 빨리 와, 빨리. 여전히 익숙하지 않은 캐롤 소리를 따라다니다가 전화벨임을 알고 벌떡 일어나 시계를 보았을 때는 새벽 2시 12분이었다. 유리그릇을 놓칠 때처럼 손끝에 힘이 빠졌다. 유난히 또렷하게 전달되는 추운의 목소리. 이 사람이 언제부터 이렇게 한국말을 잘했나? 엉뚱한 트집을 잡고 싶을 만큼 속이 섬뜩했다. 언제? 어떻게 쓰러졌는데? 전화는 이미 끊긴 후였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인데 턱이 와들와들 떨렸다. 급박한 감정의 파장은 어떤 방식으로든 전달되는가. 포효하는 호랑이처럼 크르렁 크르렁 리듬에 맞춰 코를 골던 남편이 벌떡 상체를 일으키며 물었다. 무슨 일이야? 나는 바지를 꿰며 중얼거렸다. 아버님이 쓰러지셨대.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밑도 끝도 없이 나온 소리였다. 평소 잠에서 깨어나려면 들뜬 머리칼을 연신 베개 밑으로 들이밀다가 양념처럼 몇 번의 잔소리가 얹혀야 오만상을 지으며 일어나던 남편이 어느새 현관문을 열고 있었다. 나는 습관처럼 자동차 열쇠와 지갑을 찾아들었다. 그리고 나서도 무언가 할 일이 남은 것 같아 침대 주위를 서성이다가 승강기가 도착하는 소리에 황급히 달려나갔다. 시아버님의 집은 바로 앞동이었건만 승강기를 타고 오르내리다 보면 평지로 내달릴 수 있는 길 건너의 오래된 집보다 더 멀게 느껴졌다. 아직은 가시면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그런 소리가 흘러나왔다. 아무리 생각해도 모를 일이었다. 내가 이렇게 못된 사람이었나? 머리를 흔들어도 소용없었다. 연신 아버님께 상속받아야 할 재산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금방 다시 솟아오른 생각은 또 입 밖으로 튀어나왔다. 여보, 아버님 그냥 이대로 가버리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 남편은 승강기의 숫자만 노려볼 뿐 말이 없었다. 쓰러졌다고 돌아가시는 건 아니지 않은가. 설사 그렇더라도 근 20년을 곁에서 모시고 살던 아버님인데 한 생명이 끝나가는 마당에 드는 생각이 겨우 이런 거란 말인가.
아무리 머리를 흔들어 불순한 생각을 털어내도 어느 순간 골똘히 그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 내가 보였다. 나는 시아버님의 아파트 문 앞에서 수년간 눌러온 비밀번호를 눌렀다. 메롱, 메롱. 문이 열리기를 거부했다. 정작 열리지 않았어야 할 때는 전날 아침이었다. 전날 음식물 쓰레기를 내다 버리고 이 집으로 발길을 옮긴 때는 10시 남짓한 시각이었다. 이제 겨우 마음을 트기 시작한 조은과 함께 차나 한 잔 마실 생각이었다. 아버님은 수년째 화요일마다 의료봉사를 나가는 터라 당연히 계시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이 아파트의 비밀번호는 시어머님의 생년월일이었다. 이사한 후로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 번호는 눈을 감고도 누를 수 있을 만큼 익숙한 것이었다. 딩동댕. 경쾌한 차인벨 소리와 함께 단단한 철문이 걸쇠를 풀었다. 아휴, 추워. 목을 움츠리며 문을 열고 들어서며 내 딴에는 분명 기척을 냈다. 그러나 바깥 공기와는 달리 집안의 열기는 씨름판의 그것처럼 후끈 달아있었다. 거실에는 잠옷차림의 두 남녀가 엉킨 채였다. 항복, 항복! 밑에 엎드린 채 버둥거리는 사람은 시아버님이었다. 그 위에 메뚜기처럼 난짝 엎드린 추우는 다리로 시아버님의 허벅지를 옥죄고 있었다. 무슨 상황인지 얼른 감이 잡히지 않았다. 장난치고는 과격했고 애정행각치고는 기괴했다. 아이니, 3번. 추운이 시아버님의 귓가에 외치자 아버님은 말 잘 듣는 아이처럼 아이니를 외쳤다. 아이니, 아이니. 너를 사랑한다고 외치는 아버님의 얼굴이 빨개질 때까지 등 뒤에 붙어있던 추우는 아버님의 잠옷을 벗겨내리면서 등에 입을 맞춰가기 시작했다. 난처한 상황에 빠진 건 나였다. 더욱 노골적인 행위가 이어질 것 같아 나는 돌아서며 헛기침을 했다. 언뜻 일어서는 추운의 젖무덤이 내 것보다 풍만해 보였다. 얼굴이 벌개진 시아버님과는 달리 추우는 아무렇지도 않게 앞섭을 여미며 말했다. 운동 좀 시켜드렸어. 그러고는 비밀번호를 바꾼 모양이었다. 전날에는 정없이 열려 자신의 속내를 다 보여주던 문이 열릴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나는 신경질적으로 초인종을 눌렀다. 다급하게 슬리퍼 끄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추우는 이미 외출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화장실에 다녀오던 아버님이 쓰러졌다고 했다. 쓰러진 아버님 주위에는 피 묻은 휴지와 사관을 땄을 사열침 등이 널려 있었다. 전날 둘이 엉켜 있던 그 자리였다. 나는 아버님을 보고 나서야 침대 앞에서 서성이던 이유가 생각났다. 응급 전화를 걸려고 했던 것이다. 서둘러 119로 전화를 걸어 구급차를 부르고 남편에게 아버님을 업으라고 재촉했다. 아버님은 의식은 없었지만 손은 아직 따뜻했다. 구급차에서도 아버님 곁에 앉아 손을 꼭 쥐고 있는 주은을 보면서 내 감정은 혼란스러웠다. 아버님에 대한 그녀의 마음이 진정인 것도 같았고 그녀가 늙은 사내의 혼을 빼는 요부인 것 같기도 했다. 주은은 진심으로 아버님을 좋아한다고 말했지만 나는 믿고 싶지 않았다. 아니,
아버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주은에게 투사되는 건지도 몰랐다. 어떻게 며느리와 같은 나이의 여자를 아내로 삼을 생각을 했단 말인가? 저 사랑의 바탕을 순수하다고 믿으라는 말인가? 주은은 내달리는 구급차에서도 간간히 아버님 가슴에 얼굴을 가져다 대고 숨소리를 가늠했다. 그 영역은 아들도 며느리도 아닌 그녀의 것이었다. 남편과 20해를 살아도 나에게는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애틋함이 부러웠다. 전멸 등의 번쩍임과 함께 들려오는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와 눈물 범벅이 된 여자가 아버님의 얼굴을 쓰다듬는 모습. 이 모든 것이 잠결에 어렴풋이 들리던 캐럴만큼이나 비현실적이었다. 아버님의 코 주변에 연신 얼굴을 가져다 대며 숨기를 가늠하던 주은이 아버님을 마구 흔들었다. 병원을 알리는 십자가의 녹색 불빛이 환하게 보이는 지점이었다. 그러나 병원에 도착하는 순간 주은의 목소리는 더 커졌다. 여보, 박사님, 박사님. 소리를 지르던 주은이 아버님의 코를 빨기 시작했다. 그녀를 떼어내고 의료진들이 아버님을 들것에 옮겨 실었을 때 이미 아버님의 숨은 멈추어 있었다. 주은은 병원 바닥에 쓰러지며 의식을 잃었다. 남편은 가증스럽다는 표정으로 주은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간단히 그녀를 마음 밖으로 내칠 수 없었다. 75, 8개월간 미로를 즐기던 아버님은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 평생 근엄한 모습으로 남의 목숨을 구해온 아버님의 마지막은 행복했을까? 그랬을 것 같다. 행여 아버님이 남기셨을지도 모르는 유서는 끝내 찾지 못했다. 형제들은 유서가 없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는 눈치였다. 유서가 나오지 않으면 아버님의 재산은 고루 나누어질 것이다. 쓰고 남은 것을 내게 주겠다던 약속과 내가 20해 가까이 하루같이 드나들던 노력은 공연불이 되고 마는 것이다. 자식 몫을 1로 할 때 아내 몫은 그 1.5배라는 법적 상속 지분이 계속 입가를 맴돌았다. 아버님의 낡은 건물과 아파트를 어떻게 나누어 가질 것인가. 속으론 연신 계산기를 두드리면서도 슬픈 얼굴을 연출하는 내가 우스웠다. 말짱한 아들딸과 달리 눈이 퉁퉁 부은 추우는 이디야회 회원들 속에서 껴앉아 슬픔을 나누었다. 간혹 그들의 웃음소리 속에 추운의 웃음소리도 섞여 있었다. 웃음 뒤에 얼굴이 번들거릴 정도로 흘린 눈물이 보였다. 설마 1년도 안 살았는데 지분을 다 내어놓으라고는 하지 않겠지? 미쳤어? 그걸 다 주게? 5천만 원이면 되지 않을까? 그것도 많은 거 아니야? 아니, 그간의 정리를 봐서 그 정도는 줘야 할 거야. 주는 대로 순순히 받을까? 상복을 입고 문상객을 받는 그녀를 바라보면서 화장장으로 아버님의 운구를 모셔가면서 또 화로에서 아버님의 몸이 타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6월 가루가 나올 때까지 아버님의 목적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남편은 아버님이 평소 말씀하시던 대로 고향인 이북이 보이는 임진강에 뿌려들이자고 했다. 막내 시누이는 결사 반대였다. 아버지는 당연히 어머님이 계신 낙골당에 함께 모셔야 한다고 시동생을 바라보며 동조를 구했다.
이 오빠 말대로 해. 남편의 말에 부모님 속을 제일 썩인 오빠가 무슨 권리로 그러느냐며 시누이가 대들었다. 이렇게 형제들이 우세두세 언쟁하는 사이에 추운이 사라졌다. 아버님의 유골함과 함께였다. 연불보다 제삿밥에 눈이 어두웠던 우리는 유골함을 도난당했다는 소문이 날까 두려워 말도 못하고 그녀를 찾느라 부산을 떨었다. 하지만 그녀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그녀가 술수를 쓰는 거라는 의견에는 앙숙이었던 남편과 시누이의 의견이 같았다. 하지만 나는 그 어떤 자식보다 그녀가 아버님의 유고를 잘 모시고 있을 거라는 믿음이 들었다. 결국 형제들은 아버님의 유고를 임진강에 뿌린 것으로 말을 맞추어 상황을 정리했다. 남편은 아버님이 남긴 제사 문제를 처리하느라 부쩍 바빠졌다. 어느 형제 하나 그동안 부모님 모시느라 고생했다며 내 몫을 챙겨주는 사람은 없었다. 오직 추운의 몫을 줄이자는 데에 의견이 일치했던 형제들은 이제 제 몫 챙기기에 바빴다. 그럼 그들이 섭섭했다. 그동안 추운의 심정이 조금은 이해가 되었다. 추운도 이렇게 추웠을 것이다. 이런 나 자신이 추하고 혐오스러웠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었다. 그 마음을 숨기기에는 이 모든 망상에서 벗어나기에는 잠이 최고였다. 아버님이 가신 후 나는 늘 잠에 취해 허우적거렸다. 곧 이 버스의 종착지인 강화 터미널입니다. 두고 가는 물건 없이 목적지까지 안녕히 가십시오. 시외버스 안에서 흘러나오는 안내 방송을 들으며 나는 축 처진 몸을 추스른다. 그녀를 만나러 오기는 했다. 한데 그녀를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무기력하게 잠에서 깨어나면 가끔 눈이 자그마해지며 웃던 그녀가 궁금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나는 아직 잘 모르겠다. 정작 그녀를 만나면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하는 건지, 그렇게 아버님을 안고 달아난 추운에게 욕이라도 퍼부어야 할까, 잘했다고 해야 할까. 또 이미 임진강에 뿌려졌다고 한 아버님의 유골은 어찌해야 하는 건가. 49제를 지낸 그 절에 모셔두어야 하나, 옮겨야 하나. 그런 아버님 앞에 서면 죄송한 마음은 생길까. 이런 뒤숭숭하고 복잡한 마음과는 달리 입속에서는 아침에 울리던 캐럴이 웅얼거려진다. 루돌프 사슴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